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희망재단이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회 미디어 리터러시 정부 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성철입니다. 재단 출범 이후 첫 번째 하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앞서 리터러시 희망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www.mediahope.co.kr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가짜뉴스와 논리가 범람하는 세태에서 이러한 세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진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주의 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 인하대 김대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AI 기술의 발전과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가짜뉴스와 AI 생성 콘텐츠가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 및 공유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먼저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김대호 교수님께서 콘텐츠 신뢰성과 관련해서 현재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미디어 범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정보와 미디어가 풍요로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범람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이. 예컨대 우리가 지금 등록된 정의 간행물만 해도 2만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인터넷 신문만 하더라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2005년에는 약 한 200여 개가 되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올해 2024년에는 12,000개가 넘는 그런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SNS,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SNS의 활동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언론 환경에 같이 지금 크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언론과 미디어에 지금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그 이용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세대들, 특히 2030 세대는 요즘 신문을 읽지 않고요. 또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대들이 그러면 뭐 미디어를 전혀 소비하지 않느냐? 전혀 그건 아니고요.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즐기는 이제 콘텐츠는 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신문이나 어떤 방송이 아니라 각종 플랫폼을 타고 그야말로 그 수많은 그 콘텐츠들이 그 지금 제공되는 그런 어떤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고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매년 발행하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 한국인의 53%가 이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엄청나네요. 예, 굉장히 그 많은 그 비율이죠. 이것은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국가는 46개국인데 46개국의 평균이 30%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그런 비율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거기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뉴스와 같은 콘텐츠를 정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그것이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언론사, 뉴스 전문 언론인들이 제공하는 그런 뉴스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 비슷하게 제공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전부 신뢰성 있는 뉴스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제 소수의 어떤 언론사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용했던 때와 달리 이제는 그런 어떤 우리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미디어의 어떤 윤리에
또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언론인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아무나 이제 막 올리는 것도 다 뉴스로 받아들이게는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뉴스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함께 낮아지는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져 있는 뉴스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언론사들이 만든 뉴스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데 또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만든 뉴스들도 상당수는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래에 그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번진 혹은 뭐 널리 알려진 가짜 뉴스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졌고 유명인들이 SNS에 올려서 이것을 갖고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수 이 해수물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이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은 2008년에 광우병에 의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뭐 광우병의 경우 중에 커다란 문제였던 것은 또 우리의 주요한 언론사들이 그것을 그 어떤 잘못된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였고 광우병의 어떤 그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잘못된 허위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는 이제 광우병 사태 때 이제 소고기만 다들 알고 있는데 라면 산업에까지도 큰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 라면 스프에 그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가 들어있다 이런 어떤 그 근거 없는 풍문들이 또 전파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면 소비가 갑자기 팍 주는 바람에 그 라면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그 파급 효과도 사실 있었는데 뭐 사실 요즘 알다시피 라면 산업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큰 효자 종목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 와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수출이 뭐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용되는 것인데 어떤 그때 어떤 파고가 있었고 뭐 뿐만 아니라 뭐 사드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장 또 최근에는 또 그 일종의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야당에서 이제 반일몰이 같은 것들이 좀 심하게 있었고 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 확인되지 않는 계엄령 뜬금없는 어떤 계엄령 어떤 이런 어떤 가짜 뉴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된 것이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계엄령 같은 것들을 특히 전파함으로써 정말 또 우리 그 안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잘못된 정보들을 이렇게 퍼뜨린 점 굉장히 그 가짜 뉴스의 지금 내용과 그 범위는 지금 뭐 폭넓게 그야말로 전파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가짜 뉴스라고도 흔히들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허위 조작 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 정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퍼뜨리고 왜곡된 것들을 퍼뜨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조금 취하려고 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치권이 이런 허위 정보 온상이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낭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히 이런 허위 정보의 확산은 거기에는 당연히 사회 경제적인 그런 요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겉으로는 이제 뭐 근데 정의, 뭐 선의 개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는 편향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이 이제 숨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어떤 뭐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진영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널리 선전하고 또 우리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커다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는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사실 큽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내재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에 이것은 뭐 이제 이미 소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뭐 이 트버스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학문적으로도 이제 밝혀졌죠. 어떤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는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위 정보 확산의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는 그런 그 기준점의 편향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이런 것인데 어떤 정보가 제시되면 이제 그것이 진위와 관계없이 이제 그것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진이다, 위다, 이제 가짜다, 진짜다 그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짜냐 진짜냐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증거들이 놓쳐지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결정에 이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판단보다는 어떤 그 논리를 편 사람들 어떤 특히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범위 넓힌다면 어떤 진영의 리더들의 어떤 말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런 가짜 뉴스가 넓게 퍼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제 인간은 조금 이제 편향적인 정보에 약간 취약해 있고 이거를 또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이라든지 혹은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 편향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또 편향된 미디어가 확산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토론회가 오늘 갖는 의미, 미디어 리터러시 희망재단의 활동 같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수용하고 진실과 허위를 분별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 캠페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지금 뭐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리터러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요즘 문해력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문해력이란 그 말은 이제 어떤 문해력과 그런 면에서 이제 독해력이란 또 말도 같이 있는데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독해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읽고 이제 이해하는 능력, 이제 그걸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해력이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글을 읽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능력까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그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리터러시를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자신이 어떤 글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제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들의 판단을 해서 그것을 나름의 자신의 것으로 의견으로 표현한 능력까지 갖추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출 때 그것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미디어의 어떤 홍수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어떤 정보의 어떤 진위 진짜냐 가짜냐 혹은 뭐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증거틀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하나의 별도의 어떤 교육으로 또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뭐 사실은 뭐 한 수십 년, 한 20년 전 정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해왔고 또 한국에서도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미디어의 어떤
판단 능력을 좀 함양하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미디어 교육은 주로 이제 미디어의 어떤 그 텍스트를 읽고 나서 그것을 사실과 의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한 능력을 좀 키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텍스트가 그것이 어떤 그 선전선동이나 어떤 광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판별하는 능력 같은 걸 좀 키우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예, 나름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식들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더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이 미디어가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술이 또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미디어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치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AI, 뭐 인공지능, 생성형 AI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뭐 영상이나 영화를 만들거나 필요한 기술로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갖고 음란물에 이용한다든지 좀 악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성폭력 특별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이 딥페이크 규제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좀 딥페이크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건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은 좀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제 AI 때문에 이제 생긴 이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AI가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생성형 AI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가 이제는 그 우리의 그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지능과 맞먹는 그런 것이 올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정도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죠. 뭐 이 딥페이크라는 것의 그 개념도 그래서 원래 이제 AI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AI의 어떤 하나의 기술, 딥러닝의 딥과 그다음에 이제 거짓이라는 의미죠. 그 페이크라는 말이 합쳐가지고 이제 합성어죠. 그래가지고 이 딥페이크라는 말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말이나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변형시키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조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딥페이크가 바로 우리 저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커다란 문제가 됐죠. 뭐 특히 AI 기술이 너무나 쉽게 되면서 심지어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AI 이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아주 쉽게 그야말로 뭐 몇 분 만에 자기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어떤 이미지를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그냥 성적인 그런 음란물과 같이 결합시키는 그런 큰 사회적인 사건들 최근에 벌어졌고 할 정도로 이제는 아주 우리 곁에 바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딥페이크 이제 이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인데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는 결국은 이런 어떤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자율적인 그런 규제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생성하고 하는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그것도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들이 먼저 그런 그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그런 그 정보나 콘텐츠에 대해서 투명함을 가지고 투명성을 보여주고 이것은 AI에 의해서 이용된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용자들이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제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법적인 규제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법적인 규제가 지금 이미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고 또 법제화되고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얼마 전에 이제 AI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사실 AI법의 준비는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2022년경에 이제 통과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AI가 굉장히 막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준비됐던 법안들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수용하면서 이제 올해 초에 와서 2024년에 AI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법의 통과됨에 따라서 이 많은 콘텐츠와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법의 적용을 이제 받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AI법에 따른다면은 그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AI에 의해서 이용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용자들과 사회에 다 넓게 밝히게 돼서 투명성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그런 아까 성에 관련된 그런 법도 있지만은 불법적인 성에 관련된 건 뭐냐 더 큰 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악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전에서 보듯이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어떤 큰 도구죠. 이제 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활용이 됐을 때 거기에 강한 그런 벌칙을 제공해서 더 이상 이걸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오늘 우리 이 미디어 리터러시 희망 재단이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이런 시민 사회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이런 AI의 어떤 이런 활용, 딥페이크의 활용이 우리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잘 조사하거나 또 그것을 잘 판단을 하거나 해서 우리 그 사회의 이 딥페이크의 문제가 부정적인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민사회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청소년들 또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아까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 동영상들 중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음란물에다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친구들의 얼굴 사진을 붙인다든지 하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인가요? 그 유명한 가수의 그 동영상이 막 퍼지던 이 그 스위프티라고 해가지고선 그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나서가지고선 이것이 이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더 많은 메시지를 생산해내 가지고선 가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지만 이걸만은 좀 부족하고 투명성만 갖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외부의 규제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라든지 미국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였고 우리도 이제 지난 9월인가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뭐 8개월 정도 늦게 법제화가 이루어졌죠. 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많이 청소년들을 상대로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이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성인들을 향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면 어떤 점들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지금 사실 와서는 사실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초중고 이제 어린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미디어의 지금 이런 범람과 그다음에 미디어의 내용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 기술들이 우리 콘텐츠의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변형시키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만은 이제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정말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질서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정치 사상에서 그 민주주의는 굉장히 그 취약한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기존의 어떤 우리가 왕정이라든지 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지나왔습니다만 우리 세계가 우리 인류가 그래도 가장 차선의 것으로서 우리
우리 개인들의 어떤 그런 복지나 개인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제도라고 이제 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 제도에서 미디어 이런 그 AI라든지 뭐 이런 어떤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여론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잘못된 그런 정보를 더 널리 퍼뜨리는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하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본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이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여론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것에 대응하는 어떤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더 강조되면서, 바로 이제 우리도 우리 성인들이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의 어떤 이런 그런 질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점점 이제 국제 질서의 측면에서 이 딥페이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가 전쟁의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기를 통해서 막 그야말로 전쟁하는 그런 것만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미디어나 이렇게 정보 도구를 통해서 그 여론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어떤 시민들에게 그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이제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전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 전쟁의 일환으로까지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질서에서 지금 큰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미중 경쟁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어떤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선동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면 강대국이라든지 국제 정세에서 강대국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선전 도구로서 활용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선동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전쟁의 변화가 이제 근데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반도가 굉장히 지금 그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미 이런 그 딥페이크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주 미약하지만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어떤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우리가 좀 제시할 결론으로 조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허위 왜곡 정보가 뭐 유튜브라든지 SNS 통해서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버젓이 유포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디어 정파성 그리고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 공영방송의 원인과 해법을 참 너무나 이게 큰 이슈라서, 또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정말 또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그 허위 왜곡 정보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유포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을 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정치적인 그런 독립성을 지켜내고, 또 상업적인 그런 어떤
그 이익으로부터 좀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그 사회에 어떤 신뢰감을 주는 공기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 공영방송을 통해서 허위 정보가 유포된다. 이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또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의 어떤 이 지금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허위 정보가 이제 그 방송, 특히 공영방송을 통해서 유포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현재 그 공영방송 현재 거버넌스의 개편, 개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 공영방송의 종사자들, 구성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신뢰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저 시민 사회에서도 이런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해 나가고 또 공영방송의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지금처럼 일종의 좀 무기력하게 그냥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영방송의 흐름들을 좀 다시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인터넷과는 달리 공영방송이라면 속보에 너무 치중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확산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시간을 갖더라도 좀 정확한 보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컨텐츠로 생산할 때는 조금 자제하고 또 위에서 게이트키핑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가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하면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원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이 특히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은 지금 이 본인들의 역할이 단순하게 어떤 한 방송사 뭐 아니면 뭐 예컨대 뭐 언론 노조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구성원의 역할이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신뢰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 더군다나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위치 이런 것들은 전과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한번 깨닫고 그런 이 본인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논란 때문에 정부도 역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죠. 특히나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서 좀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지점 혹은 뭐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사실 이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에 대한 또 AI나 이런 것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문해력을 우리 시민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또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이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금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범위와 그다음에 폭을 좀 넓혀가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런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희망재단과 같은
그런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단순하게 어떤 그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뿐만 아니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에 지금 AI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생겨가는 여러 가지 지금 이 부정적인 그런 그 사회 영향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해외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데서 많은 역할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법제화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알고리즘이 이제 그 유해 콘텐츠를 전파하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이제 더군다나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유튜브나 SNS에 중독되는 문제들 뭐 이런 중독은 이제 이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심각하게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디지털 시민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이 그 중독이라는 문제는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얼마 전에도 이것이 중독이라는 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SNS 중독 같은 것들이 하나의 질병화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제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그 보호의 어떤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 이런 것들도 좀 또 가급적 서둘러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미디어의 급증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보 판단에 대한 기준이 흐트러지고 마비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단순하게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 확산하자 혹은 확대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판적인 미디어 읽기를 넘어서서 자유민주 사회에서 시민 교육으로서 미디어 교육이 갖는 의미나 취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매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이 이제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024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그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 지금 크게 세계의 3대 10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위험이 우리 인류가 당면한 이제 세 가지 위험을 이제 꼽았는데 그것은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후 변화, 세 번째 사회와 정치적인 양극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건 뭐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당면한 문제라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이 허위 정보, 이제 AI가 생성한 이런 허위 정보 이슈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의 또 문제의 일정도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어떤 비판적인 미디어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미디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이런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과 정보 그다음에 소통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시민이 서로 이제 뭐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미디어 교육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미디어의 교육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좀 더 널리 함양하는 것이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어떤 분명히 그런 세력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조직들 또 허위 정보나 그다음에 허위 선동을 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좀 묻는 것
이제 이런 것까지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허위 정보와 선동 이런 데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넓히는 그리고 강화하는 그런 것이 미디어 교육이시지 단순하게 미디어만의 어떤 미디어만을 보고 미디어를 뭐 비판적으로 읽기 이런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하면서 서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가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시급한 네. 그런 상황이죠. 예. 오늘 첫 번째 토론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정부 정책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희망재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유튜브 채널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께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미디어 희망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회적인 담론들을 나누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미디어 리터러시 재단에 오셔서 김대호 교수님 다양한 고민들 이렇게 또 최신의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